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세미오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으로 생각하기 제24강을 맡은 경기대학교 일요일문 전공의 김정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인문학으로 생각하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인간과 요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괴 하면은 저희가 떠올리는 것은 이상하게 생긴, 그죠? 인간과 다른 모습을 한,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그러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사는 그러한 존재를 요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괴 하면은 뭐 도깨비라든지 귀신 이러한 것도 아마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일본 문화에서는 이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이 요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본 문화의 현대 문화에서 갑자기 생겨난 특징이 아니고요. 사실은 일본의 오래된 그 역사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요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흥미를 북돋아주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일본 문화에서는 이러한 요괴 문화가 발달했는지 그러한 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대로 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는 요괴가 많이 등장할까? 자, 그러면은 이 요괴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요괴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와 비로소 그 이계에서 살고 있는 요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계란 무엇인가 라는, 즉 요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괴의 다양한 정의, 그 다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요괴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계란 무엇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계 하면은 다른 세계라고 하는 뜻이겠죠. 다른 세계란 어느 세계에 비해서 다른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계가 아닌 곳. 그것을 보통 일본어로는 다른 곳이라는 의미로 이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익숙한 알고 있는 질서가 있는 세계가 아닌, 요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질서하고 미지의 세계,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전부 다 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뭘 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후세계라든지, 우리는 이제 죽어서야 사후세계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험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있다면.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협의의 작은 범위의 정의로 말을 한다면 인간계에 대립하는 요괴,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이 아마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세계를 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계는 공간적으로 이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이계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적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는 도깨비가 주로 이야기 속에서 산이나 다리에 많이 출몰을 합니다.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은 왜 산과 다리에 많이 등장을 할까? 자, 그래서 전근대 시기, 즉 일본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전근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정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세웠던 그 메이지 유신 이전, 그러니까 1868년 이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의 전근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산과 다리가 이계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 이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이계라고 한다면요. 낯은 인간의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계와 관련이 있고, 밤이 되면 껌껌한 암흑, 그거는 이계 존재들이 출몰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계의 인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보통 일본에서는 12세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상한 현상들, 그러한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죠.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던 시기이니까 이 이계에 대한 공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계와 현실 세계는, 즉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만 소통이 일단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겠죠. 요괴가 출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계의 요괴가 잠깐 왔다 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괴가 인간계에 잠시 들어왔을 때, 그러할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인식, 이러한 것이 사실은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가 되면요. 도시가 점차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일본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반복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 체제가 굉장히 다시 새로운 것이 생겼다가 무너졌다가 그러한 것이 이제 반복되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공동체 사회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은 뭔가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요괴나 이상한 것들이 존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계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세 말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물질 문명이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공업이 굉장히 조금씩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민 계층 사이에서 책을 읽는 예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이계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가 되면 본격화되는데요. 자 그래서 근세 시대 17세기 초에서 1867년 일본이 이제 근대화가 되기 전에 를 근세라고 합니다만 이 시기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무사나 상인,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책을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무사, 상인,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신의 가문의 번영. 그러니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회와 지방과 가문의 번영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돼요. 자, 그러면 상인이나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못되면 손님을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파탄이 가장 두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계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계가 기존에 아주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계보다도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계에 있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요괴가 오히려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그렇죠. 이제 요괴보다도 인간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요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요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요괴? 그치. 인간이 더 두려운 존재고 인간이 뭐 요괴보다 상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자, 거기에는 이러한 이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아까 제가 서민들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일본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이제 요괴 그림 같은 거 그러한 것을 이제 접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하나의 읽을거리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웃음 또는 공포를 오락으로 즐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요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요괴는 무엇인가? 자, 요괴에 대한 정의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근대 일본의 세계관, 즉 근대화가 되기 이전에 일본의 세계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애니미즘이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노애락을 느낀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설명이 더 나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도구들, 물건 이러한 것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것하고 인간한테도 영혼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떠한 영혼이 이제 제 몸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에. 자,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감정,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 영혼도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러한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근대 일본의 그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애니미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애니미즘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어딘가 다른 세계에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관련성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요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 요괴를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비적인, 기묘한, 불가사의한, 기분 나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는 현상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존재는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현상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파씻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괴와 관련된.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동네에서 밤마다 뭔가를 씻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마치 팥 씻는 소리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어디냐?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라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밤마다 그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죠. 자, 이러한 좀 기분 나쁜, 오싹한 그러한 현상.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요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상과 존재 전부 다 요괴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이라든지 도깨비, 유령, 자, 탱구 하면은 요거입니다. 예,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얼굴이 빨갛고 코가 길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는 그 천상이나 산 속에 살고 있는 요괴라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구리도 이제 일본에서는 저희도 이제 전설의 고향,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여우 같은 경우는 여성으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설. 네. 자, 일본에도 여우하고 너구리는 둔갑할 수 있는 아주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너구리, 뱀, 여우, 그 다음에 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고요. 자, 그 다음에 모노노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그렇다면 이 모노노케가 뭔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본어로 모노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대치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모노라고 하고요. 케라고 하는 것은 느낌,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결합돼서 모노노케라고 하면 원래 정체를 알 수 없지만 기운이 느껴지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이제 모노노케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요괴랑 뭐가 다른 건데요? 요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점차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인간이 어떠한 굉장한 그 어떤 미운 마음을 가져서 원령이 되거나 인간이 이러한 미운 마음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일본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만 미운 마음, 상대방에 대한 미운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잠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미워하는 상대에게 가서 그 상대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주로 모노노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앙심을 품은 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살아서도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죽고 나서는 그죠? 죽은 영혼이 앙심을 품고 그죠? 생전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어떠한 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해를 입히는 해코지를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모노노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연결되게 되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모노노케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주로 요 용어는 이제 고대에 많이 사용이 됐고요. 시대가 조금 더 변해서 이제 근세 시대가 되면은 모노노케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유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노노케 하면은 인간의 원령, 원한을 가진 영혼, 귀신, 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요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요괴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 두 가지 정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으로서의 요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딘가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파슬 씹는 소리와 비슷해서 그것도 이제 현상으로서의 요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괴이 현상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대에 거쳐서 전해내려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요괴. 그러니까 존재죠. 자, 이 초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요괴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변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구리나 여우 같은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모노노케, 그 다음에 신, 뭐 이러한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고대에는 종류가 굉장히 적었어요. 신, 그 다음에 모노노케, 아까 그림에서 보신 탱구, 뱀, 여우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그 시대가 흐르면서 아주 세분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상으로서 80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요거를 이제 현상 자체를 요괴라고도 합니다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변하면서 다양해지면서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존재에다가도 똑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의 요괴로 봅니다. 그래서 80기 요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근세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요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요괴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퇴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그 제어하에 이 요괴들을 둘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세 가지 퇴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그 요괴가 출몰하는 그러한 지점, 아까 말씀드리면 산이나 다리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한 지점에 어떠한 부적 같은 것을 붙여놓는 방법. 두 번째는 요괴와 직접 싸워서 요괴가 자신이 사는 이계로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요괴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이러한 요괴 모모타로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전래 동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도깨비를 퇴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서사로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테마사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적으로 이 요괴를 퇴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양사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요? 실제로 요괴와 대치를 해서 이제 일개로 보내거나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요괴를 신으로 모심으로써 인간의 제어하에 두고 부와 행복까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영혼이 있는 애니미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거대한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한을 품고 죽어서 원령이 돼서 뭐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인간 존재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을 달래주는 거죠. 혼을 달래주거나 아니면은 제어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주거나 이거는 아마 뭐 아시아의 공통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혼을 하는 방법, 진혼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거나 아니면 일본은 혹시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을 모셔놓은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사를 만들어주거나, 그쵸? 영혼을 그러한 이제 요괴를 인간의 제어하에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가가지고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에 가서 빌거든요. 네, 그러한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요괴들, 다양화된 요괴들이요. 어, 일본 문화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으로 만들어서 시각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화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그림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그림책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글씨로 쓰고 그와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넣는 방식의 그림책 문화가 12세기서부터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 예,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시면 예, 요게 이제 음양사거든요. 잠시만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퇴마사의 역할을 하는 여기가 요렇게 앞에서 보이는 앉아있는 옹기종기 앉아있는 이게 이제 요괴입니다. 그래서 퇴치하는 퇴마사 역할을 하는 음양사가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글과 그림이 이제 교차로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의 읽을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료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근세 시대가 되면요. 이제 서민들이 볼 수 있는 오락거리. 그래서 요괴 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요괴들, 네, 네, 이런 요괴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우와 관련된 것이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탱구라고 하는 산속이나 이제 천상에 산다고 하는 요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인데 목이 이렇게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목이 늘어나는 그러한 이제 요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전부 다 요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자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변신하는 너구리, 이 너구리입니다. 이 너구리 뭐 이러한 이제 요게에 관한 그림을 시각화해서 굉장히 많이 남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대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이제 만화나 이러한 것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형태의 요괴를 이제 창조해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이계와 요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그 점을 좀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계와 요계는 인간한테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네, 그러한 존재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계와 요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는 것도 이계와 요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사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한 사회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의식이나 욕망이 있죠. 그것을 대상화해서 형상화한 것이 요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주변을 경계로 나누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내가 존재하는 경계 밖의 세계를 상징한다. 자, 예를 들면, 그쵸? 일본이나 외국 또는 거기에 속한 일본인 외국인 이러한 식으로 경계를 나누게 되는데 이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경계를 짓고 그리고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강하죠. 자,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요괴이고 그 요괴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계로 상징한 것이다. 상징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인물, 공동체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인물, 그에 반해 반사회적인 인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요괴로 형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는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사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결합을 위해 공유하는 그러한 서사적 기능을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현대에서 이러한 현대적 의의로 봤을 때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참고 웅덩이 사이트가 되겠고요. 네, 자, 이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 문화의 하나의 특징인 이계와 요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